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네. 한 번 사는데 재밌게 살아야죠. 네. 네? 갑자기 무슨 변화가 있었나? 아니, 그런 건 없을까? 아니, 며칠 전인가 우리 둘째 놈이 아주 엄마 말을 안 들어가지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5대 맞고 나서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뒤에 멍이 들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동안 손 들고 있고. 중거리에?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그날 낙지를 주문했어요. 인터넷으로. 그 낙지 이제 먹으려고 주문한 게 아니고 키우려고요. 산낙지를 이놈이. 근데 제가 그때 뭐 일요일인가 그때 막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뭐 돼?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알아서 해 이렇게 했더니 낙지를 주문한 거예요. 4마리를 살아있는 걸.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아니 죽었죠. 바로 다음날 바로 죽었어요. 아침에 그 키우겠다고 그 바닷물 그거 받아갖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 돌리는 거 뭐 이렇게 해갖고 장치해가지고 키우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먹었죠 뭐. 오늘 아침까지 먹었어. 오늘 아침까지. 예, 아이가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놈이 그러더라고. 손을 들고 있는데 그 낙지 주문한 것을 취소시켜라. 그러니까 이놈이 한다는 소리가 30분 더 들고 있겠대요. 취소시키지 말라고. 그게 제가 앞에서는 막 혼내고 막 그랬지만 너무 좋더라고. 그게. 자기 하려는 게 있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수험생한테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저 합격하고 멀어지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끈기를 갖고 하셔야 돼. 예,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합격하겠다는 그런 그죠 의지뿐만 아니라 그런 기대 뭐 그런 게 자기 스스로가 암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도 즐겁고 그죠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람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전에 문제풀이 수업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진도를 끝내야 됩니다. 오늘이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나가죠? 주임법. 요게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다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자, 교재는 161페이지부터. 일단은 적용 범위가 처음에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도대체 언제 적용되느냐? 적용 범위. 와 관련해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까? 법인은 주거생활이 없죠. 주거생활. 그래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 교재에 보면 가로 2번에 나온 거죠. 자, 근데 법인인데 보호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있죠. 누구죠? 누구? LH공사가 대표적입니다. LH공사. 무슨 공사.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직원들 방 얻어줄 때. 그러면 중소기업이 임차인인데 보호된다. 대항력 인정해준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적용 범위에서 중요한 게 밑에 가로 3번에 보면 일시 사용하려고 빌리는 경우예요. 고시원 같은 경우요. 이때는
주임법에 적용이 없다. 요거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가로 3번에 1번이죠. 가로 3번에 3번 보시면 담보 목적으로 임대차 형식을 꾸며놨다. 허위 표시죠? 그러면 주임법에 따른 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수업하기도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단 존속기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단 존속기간. 요게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거나 그러면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년으로 본다. 이렇게 2년이 되죠. 주택이니까. 자, 그런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는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지문에서 잘 바꿉니다. 혼동하기 쉬우니까. 여기 임대인 그러면 안 돼요.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밑줄을 그어져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증금을 갖다가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해요? 계속 존속한 걸로 본다. 이거 조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 얘기를 할 텐데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고 막 그런 게 필요하죠. 이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이렇게 거절의 통지를 해야 되고 임차인 같은 경우 언제까지 했어야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1개월 전까지. 그죠? 요거. 우리 지난주에 농지 임대차 공부할 때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하려면 임대인은 늦어도 언제까지 갱신 거절에 통지해야 됩니까? 농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3개월 전까지. 농지 임대차에서는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되고 안 하면 뭐요? 묵시적 갱신. 거기 3년 되겠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안 했다. 그렇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죠. 그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 그때는 계약 기간은 몇 년이 됩니까? 2년이 됩니다. 주택은 2년.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그래도 임차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다. 다만 그 효력은 즉시 생기는 건 아니고 3달 있다 생긴다. 요거 다 우리 중개 실무에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자, 네모 2번 존속기간에 대해서 가로 2번 묵시적 갱신 부분을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으로 갑니다. 이제 세 번째 대항력. 대항력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주인한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바뀌든 증여를 통해서 바뀌든 상속을 통해서 바뀌든 경매를 통해서 바뀌든 옛날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이 법에서 정해놓은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요건이 뭐죠?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렇게 대항요건을 갖추면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한테 여전히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대항력. 그 대항력은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생긴다. 그래서 1월 7일 날 전입신고했다면 1월 8일 날 0시에 생긴다고 해석한다.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해석을 판례는 0시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대항력. 그래버리면 주인 밖에도 계약기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어요. 안 쫓겨나고. 계약기간 끝날 때쯤 됐을 때 나가라고 하면 갱신거절. 그러면 나가주기는 하는데 나갈 때는 뭐요? 요 주인한테, 새 주인한테 보증금 2억 내놓으셔 해서 2억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여기 있죠.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 주면, 보증금 2억 안 빼주면 빼줄 때까지 안 나오고 버티는 것도 대항력이다. 이렇게. 그러려면 대항력권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모 3번에 가로 1번이에요. 가로 1번. 대항력의 의미를 먼저 아시고. 가로 2번에 가보시면 대항력권을 갖추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요. 2번 보시면 경매의 경우는 좀 다른 거 아시죠? 경매다 그랬을 때요. 요거 중요합니다. 경매일 때는 주인이 경매로 바뀌었을 때 경매로
요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요 임차인, 세입자 앞에 금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2등인 상황이면 이 세입자, 요 사람은 아무리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낙찰자 을에게 경매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근저당권자. 이런 세입자를 후순위 세입자.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고, 뒤집어져서 세입자가 더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입 날짜가 1월 7일인데요. 저당권 설정 등기도 1월 7일 날 되어 있다. 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이 세입자는 경매에 있어서 낚시할자한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후순위가 됩니다. 다음날 0시 때문에 그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에 2번이 경매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 등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 밑줄 긋은 거 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날과 칠판에서는 1월 7일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으면, 저당권 등기도 1월 7일 날 되어 있다면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매수인한테 요 세입자는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여기서 또 핵심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요. 전입신고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정확하게 전입신고돼 있을 때 보호가 되겠다. 전입신고가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전입신고는 가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여기 포함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동산이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되면 집원까지만 주소가 맞으면 보호가 되는 거고, 다세대, 연락, 아파트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뭐요? 집원 플러스 호수까지, 동호수까지. 그렇게 되는 거 나와 있죠? 그게 가로 3번 얘기입니다, 지금. 자, 가로 4번에서는 그겁니다. 가로 4번에 1번. 공무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전입신고한 사람은 제대로 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착각을 해갖고 그 전입신고한 사람한테 고치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주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 전입신고하는 세입자가 그 말을 믿고 잘못된 주소로 고쳐가지고 전입신고를 해서 잘못된 주소로 올라갔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세입자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자기 손으로 고쳤죠? 자기 탓이에요. 그게 1번 판례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신고인이 잘못된 지분으로 자기 손으로 수정한 거예요. 자기 손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요 판례 기억하시고. 가로 5번이 시험에 잘 나온 조문입니다. 자, 읽기 전에 요런 거. 자, 세입자 A가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 A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우선면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세입자인데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에다가 확정일제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인데 이 세입자가 1등이라면, 제일 빠르다면 대항력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으니까 우선면허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주장하려면 이건 뭐예요? 이거 대항력 주장하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방을 빼고 나가겠다는 겁니까? 계속 살겠다는 겁니까, 이거? 살겠다. 그죠? 자, 우선면허권을 주장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 빼겠다는 거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요거 아니면 요 두 개의 권능을 갖고 있지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럼 요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돼.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우선면허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 요구. 그러니까 배당 요구가 있게 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 사람이 두 개의 길 중에 요걸 선택했던 거야. 배당에 가서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배당에서 절반만 받고 절반을 못 받았어. 절반만 받고. 그러면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 원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요렇게 돌아와서 나머지 못 받은 돈을 받을 때까지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주장해 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세입자를 엄청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없어지는 게 원칙이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근데 원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던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다. 소멸하지 않는다. 마저 대항력을 주장해버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우선면허권으로 갑니다.
우선 변제권. 자, 우선 면제권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우선 면제권은 일단 의미 자체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변제는 배당에서 받는 거고, 그렇다고 1등은 아닙니다. 우선 면제권의 핵심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원래 우선 면제권은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더 나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대차 계약서에 이렇게 네모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때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후순위보다도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요. 기본으로.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 확정일자 어디서 받죠, 이거? 네, 그러니까 주민센터, 아니면 공증사무실, 등기소 등등등. 그 확정일자 받는 장소가 많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자, 근데 문제는 우선 면제권은 1등이 아니고 후순위보다 앞서니까 등수 경쟁을 해요. 등수 경쟁을. 할 때 이 사람 우선 면제권은 전입신고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그 두 가지가 다 효력을 발생한 가장 늦은 시점이 우선 면제권이 생기는 시점이야. 이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우선 면제권이 언제 생기게요? 1월 8일 날 생긴다. 그죠? 요 전입신고의 효력은 1월 8일 0시에 생기는 건 맞지만 요 확정일자는 1월 8일 0시가 될 수 없어요. 그 날이지. 그래서 결국은 우선 면제권은 1월 8일 생긴다. 이렇게 보고 뒤집어져서 확정일자를 만약에 1월 7일 날 받고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를 갖다가 1월 8일 날 전입신고했다면 이 세입자는요. 우선 면제권이 며칠 날 생길까요? 1월 9일. 네, 그렇죠. 요 효력 발생이 1월 9일로 넘어가니까 1월 9일 0시 이렇게 생긴 거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은행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1월 8일 날 돼 있다면 은행과 이 세입자가 배당에서 경쟁할 때 누가 더 등수가 빠릅니까? 그러면 누가 더 먼저 받아요? 동순이 되죠. 저당권 등기도 시간을 못 따지죠? 1월 8일이고 이것도 1월 8일 비겨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1월 8일이라고 한다면 근데 세입자가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배당에서 누가 더 빠를까요? 여기가 이기죠? 1월 9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등수하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만약에 확정일자를 1월 6일 날 받고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1월 7일 날 되어 있다면 요 세입자하고 저당권 등기는 또 1월 8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은행하고 배당에서 누가 더 빠를까요? 그러면 이때는 동순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때는 요거의 효력 발생이 1월 8일 0시예요. 근데 저당권 등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0시 될 수 없거든요. 그럼 세입자가 조금 더 빨라요.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등수 매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163페이지에서는 네모 4번의 가로 1번 개념에서는요. 밑줄 그어진 것처럼 배당에서 받을 때 누구보다 앞선다고요? 후순위보다 앞선다. 그러려면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를 마저 받아놔야 된다. 그리고 2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 요구. 가만히 있으면 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다가 나 배당 받을라요 라고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받게 된다는 게 2번이죠. 자, 근데 하나 더 이번에 보죠. 여기 확정일자를 받아놨어요. 확정일자 받아놨는데 이 확정일자 받은 요 계약서상에 주소가 잘못됐어요. 주소가 번지수가 좀 틀렸어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그랬을 때 요 확정일자는 효력이 있을까요? 주소가 잘못됐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임대차 계약서에 주소 보고 받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보증금을 보고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 전입신고할 때 여기는 주소가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전입신고는 주소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확정일자는 거기 나와 있는 주소 보고 받는 게 아니고 뭘 보고 받냐면 보증금, 돈 보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소가 좀 잘못돼도 확정일자 자체는 어떻게 해? 요효요. 그럼 전입신고만 올바르게 돼 있고 여기 계약서상의 주소가 좀 틀렸다. 그래도 우선 면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례에 보시면 동호수가 누락된 임대차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다. 우리 중개 실무에서 한번 출제됐던 판례예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가면 순위 따지는 게 나오는데 1번, 2번을 제가 칠판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3번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다가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요.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고요. 자, 요러면 임차인은 배당에서 어떻게 해요? 저당권자와 관계에서 누가 더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까? 동순이죠. 지금 제가 읽은 게 요 칠판 요 제일 위에 겁니다. 전입신고를 대항요건을 갖추고 며칠 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루 있다 받든 3일 있다 받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날 뭐가 됐다고요? 저당권 등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순이다. 요거 지금 읽어본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게 되면 가로 4번 갑니다. 이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우선 면접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근데 우선 면접권이 있긴 하지만 이건 경매 넘어갔을 때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경매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 집 2년 계약기간 끝나서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방이 잘 안 빠지니까 보증금을 못 빼주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경매 넘어간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될 텐데 주인이 방이 안 나가니까 보증금을 못 빼주는 상황이다. 그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갖다가 돌려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고 있던 그 집을 주인집을 경매를 확 집어넣어서 경매에서 받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게 가로 4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우선 면접할 수 있는 권능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경매를 붙일 수는 없어요. 바로. 왜 그러냐면 일반 채권자예요. 저당권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경매를 붙일 수는 없고 2번처럼 일단은 주인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성을 제기하고 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얻은 것 갖고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경매를 못 붙이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판결 얻어갖고. 대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3번이 최근에 안 나오다가 한 10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3번이. 강제 경매 신청할 때는 세입자는 자기 살고 있는 집을 방을 빼지 않고도 경매를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번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3번은 무슨 뜻이냐면 강제 경매를 집어넣을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이라는 것은 방 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집어넣을 때 방을 빼는 것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집행개시는 뭐냐면 경매 진행하는 요건, 경매 시작하는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 빼지 않고도 뭐예요?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방을 빼고서만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면 방 빼는 순간에 대항요건 상실, 대항요건 상실에 따라서 우선 면접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경매를 집어넣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칙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많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반대 의무의 이행은 방 빼는 것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4번도 시험에 잘 나와요. 4번 어떤 거냐면 자 칠판 잠깐 보시면 4번은 A라는 사람이 세입자예요. 그래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이렇게. 그러면 등기부에는 안 나오지만 A가 이런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등이라면 확실히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접할 수 있는 권능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A라는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강력한 장치를 갖추었지만 A가요 전세권 등기를 또 한 겁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전세권 등기요. 이게 이제 좀 불안했는지 이것까지 한 겁니다. 그럼 전세권 등기는요, 전세권은 민법에 나오는 거니까 민법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여기도 이것도 대항력과 또요 우선 면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임법에 따른 무기하고 그 다음에 민법에 따른 무기 두 개를 다 갖춘 겁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보증금 2억이다 그러면 2억을 두 번 해서 4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2억을 받아내는 안전장치를 두 개를 갖추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딴 데로 주소를 빼버리게 되면 전출을 가게 되면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 날아가고요. 이게 없어지니까 이거 있어도 우선면접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접권은 사라졌죠. 그렇지만 요게 있기 때문에 민법 전세권 등기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면접권은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4번에서는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 거.
읽어보면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까지 한 경우에요. 근데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했어요. 이사 갔어요. 주소 옮겼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역권은 어떻게 될까요? 요 위에 것은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역권은 없어지죠? 여기까지만 딱 얘기한 겁니다. 요건 얘기 안 했어요. 전세권 등기 요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면역권을 여전히 주장할 수가 있다. 요건 얘기 안 했을 뿐인 거예요. 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4번에서는 핵심이 어떤 단어 같아요? 4번에서는. 4번 밑줄 그은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 같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여기가 포인트죠. 그건 날아간다고요. 네, 그렇게. 자, 그 다음 밑에 자 가로 5번 출제된 적이 없는데 조문이에요. 조문인데 자 보세요. 자, 세입자요. 요 세입자 요걸 갖춰놨어요. 확실히 받아놨어요.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 혹시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대항력과 우선면역권이 있으니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우선면역권을 통해서 경매 배당에서 받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경매 넘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 갖추고 있어요. 그럼 경매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행사할 수 없지. 근데 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인 보고 보증금 빼달라고 하고 안 빼주면 방금 전에 봤듯이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 받아갖고 경매 집어넣어서 거기서 보증금 돌려받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좀 쓸모가 없겠죠. 힘들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 그게 뭐냐면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팔아먹는 방법이 있어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세입자가 지금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가 있잖아. 방에 안 나가니까 주인이 못 빼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써먹는 방법이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은행한테. 그럼 은행이 그걸 사줘. 정책적으로 사주게 돼 있어. 그럼 은행이 그걸 갖다가 사면 은행은 어떻게 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고 덩달아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은 세입자니까 그 사람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승계해요. 그러면 이제 은행은 안심할 수 있지. 그죠? 당장은 무슨 일이 안 터지지만 훗날 경매에 넘어가면 그 우선 면역권 행사해가지고 자기 그 보증금 반환 채권 산 돈을 거기서 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안전하다고.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에서 그거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방 얻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하라고 새로 발명한 제도가 가로 5번이에요. 근데 이게 조문이에 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왜 안 내는지 이해가 안 돼. 응? 그래서 자 봅니다. 1번 가로 5번에 1번 금융기관 등이 자 우선 면역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리 금융기관이 우선 면역권을 어떻게 합니까? 승계해요. 됐습니다. 여기 4개 다 나올 수 있어요. 승계가 되는데 그러면 승계했다고 그랬지 임차인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을 먼저 보셔야 돼. 자, 금융기관 등은 우선 면역권을 갖다가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끝을 주의하시면 돼. 여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임차인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가 없어. 1번에서 3번으로 가야 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해지 못해. 금융기관은 마음대로 해지 못해. 근데 금융기관은 불안하죠. 뭐가 불안할까요? 우선 면역권을 승계받았지만 그 임차인이 주소 옮기거나 이사 가버리거나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사 가버리면 우선 면역권도 같이 잃을 텐데 그래버리면 자기는 우선 면역권을 승계한다고 했는데 승계받을 우선 면역권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게 무서운 거지. 응?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주소 옮기거나 이사 가거나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밑에 보면 2번에 보면 그 위에 2번 있죠? 우선 면역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사 가버리면 주소 옮기면 우선 면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지경이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장치가 4번이야. 그래서 4번이 제일 중요한데 금융기관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면서 임차인을 대입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돼요.
이사 갈 때. 그러면 우리 금융기관도 이제 안전하지요. 네,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 3번하고 4번이 핵심이에요. 금융기관은 보증만한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3번. 그렇지만 자신의 우선 면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 면적 신청을 할 수는 있어. 대위에서. 여기가 핵심. 출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164페이지 가보십니다. 최우선 면제권. 다 했습니다. 자, 최우선 면제권은 가만히 보면 여기 우선 면제권처럼 얘도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변제란 말이 왔기 때문에 변제권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배당에서 받습니다. 배당에서. 그런데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최우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진짜 1등으로 받습니다. 이게 최우선 면제권이야. 그래서 개념 자체는 다른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가는 거니까 이 다른 권리자 중에는 후순위보다 먼저 받아가요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선순위 권리자를 제껴버리고 받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최우선 면제권은 선순위 권리자를 새치기 돼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하죠. 그래서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최우선 면제권. 새치기해서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요. 왜 그러죠? 왜 이 사람한테 새치기를 허용하죠? 이 사람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지라도 제끼고 받아가도록 합니다. 대신 선순위 권리자를 제끼고 받아가는 사회적 약자인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는 받아갈 때 보증금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하면 선순위 권리자가 지나치게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을 배려해서 새치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보증금 전부를 새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증금 중 뭐요? 일정액을 법이 허용하는 일정 금액을 법이 정한 일정 금액을 새치기한다고요. 요게 최우선 면제권.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의 징표는 개념에서 먼저 봐요.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경매나 또는 공매의 배당에서 뭘요?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누구보다 우선해서 가져간다고요?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군데가 핵심입니다. 보증금 전부가 아니고 일정액을 누구보다 앞선다고요? 딴 권리자보다 새치기해서 이렇게. 그러려면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번에 보면 이 대항 요건은 늦어도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는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경매 넘어간 뒤에 이런 대항 요건을 갖췄고 소액이라고 그래서 새치기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 넘어간 뒤에 선순위 권리자를 해치기 위해서 막 소액 임차인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하게끔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마지노선이 경매 등기예요. 적어도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는 뭘 갖춰야 되겠다? 대항 요건. 그리고 소액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최우선 변제 받게 할 리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까지 있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가게끔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로 2번. 자, 그랬을 때 이제 가로 3번에 보면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 권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명시는 1억 이하가 소액이에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받게 해주는 금액은 얼마요? 3,400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광명시 지역에서는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소액에 들어가죠. 1억 이하니까. 그러면 얼마를 최우선 변제 받아요? 3,400을 최우선 변제 받는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광명입니다. 광명. 1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부분에 대해서는 3,400을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소액이다 아니다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쪼개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이거 소액이 아닙니다. 아예 최우선 면제권이 없죠.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은 3,400만 원이라고 하고 있지 않고 3,400만 원까지가 왜 붙어 있을까요? 뒤에 까지라고 붙어 있잖아.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이때는 3,400이겠지만 보증금이 2,000이면 소액입니까? 네. 소액이지. 그러면 얼마를 최우선 면제 받나요? 3,400인가요? 2,000이잖아요. 그래서 까지란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소액 임차인이 선순위 받아가는 소액 임차인이 막 10명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세치기를 해서 받아가게 되면, 그렇죠? 선순위 권리자가 가져갈 그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이 아무리 많아도 소액 임차인의 몫을, 배당 받아갈 몫을 전체 낙찰가의 뭐예요? 2분의 1로 제한을 두지요? 그러다 보면 선순위 소액 임차인이 10명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3,400씩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10명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3,400을 밑돌 수 있죠? 실제 최우선 변제 받아가는 돈은, 응? 실제 최우선 변제 받아가는 돈은 3,400을 밑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까지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응?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관련 내용 중에서 주택가액의 2분의 1로 소액 임차인의 몫을 제한을 둔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소액 임차인이다 아니다 얼마를 최우선 면제 받는다, 이것은 거기 나온 대로 선순위 담보 물건이 설정돼 있다면 그 선순위 담보 물건 설정 받은 고날을 기준으로 한다. 2번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선순위로 저당권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 세입자 요 사람이 나오는데 등기부는 안 나오겠죠. 보증금이 7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입자요 보증금 7천짜리는 광명시인데 7천은 요 사람은 소액입니까 아닙니까? 소액이에요.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응? 선수인으로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소액인지 아닌지는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이 저당권 설정 등기된 날이 만약에 1999년 9월 9일이다 이렇게 되면 이때 당시 법을 따라갑니다. 이때 당시에 대출해 줄 때는 그때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규모를 감안해서 은행에서 대출 나간 거예요. 근데 소액 보증금의 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인상돼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명 같은 1억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옛날에 1억 아니었어요. 막 4천 뭐 이렇게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법에, 혹시 이 당시 법에 소액 임차인이 만약에 4천으로 돼 있다, 4천만 원 이하로 돼 있다면 이 사람은 소액이 아닌 거예요. 응? 그러니까 소액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무조건 현행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소액 보증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어떻게 올라와 인상돼 왔어요. 근데 선수인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이 당시 법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당시 법. 이게 처음 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진짜로요? 네. 말이 안 돼. 진짜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지난달 동영상을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진짜 꼭 돌려보고 싶어. 이때 당시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 설정되니까 최근이다. 2010년 이렇게 됐을 때 이때 당시 법을 따라갔을 때는 7천만 원이 소액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소액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현행법에 따라서 소액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보장받는 금액도 현행법에 따르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정액이라는 것도.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3번. 우리 중개 실무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막 사례 문제로 복잡하게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까지 수업할 때는 사례 막 들어서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고. 3번에 보면 만약에 집이 있어요. 아이고, 집이 있는데 방이 두 칸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집이 살아요. 그러니까 요 가족이 살고 있어. 그래서 A, B, C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요. 보증금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지금 전세 살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A, B, C가 가만히 보니까 집이 경매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계약서를 새로 써. 그래서 여기 6천짜리 계약서 하나 쓰고 A가 또 임차인이야. 여기는 7천짜리 계약서를 쓰는 거야. B요, B 이렇게. 그럼 둘이 합치면 뭐예요? 1억 3천인데도 쪼개놔. 아니구나. 이게 8천 돼야 돼. 아니야. 9천 되겠구나. 이렇게 해놨어 지금 이렇게. 그러면 쪼개놓게 되면 최우선 변제를 갖다가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원래 보증금 이건데 쪼개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이분들이 같은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 공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부엌이 하나라면 합쳐버려요. 실제로 따져보겠죠? 그게 3번이에요. 조문이에요, 조문. 2명 이상의 임차인이 가정 공동생활하는 때는 이들의 보증금을 어쩐다고요? 합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문 한번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6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자, 첫 줄에 보면 임대차가 끝났어야 돼.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증금을 갖다가 반환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방이 나가서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막 버티고 이사도 못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사를 가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상황이 이랬을 때 이사 가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하면 이사 갈 수 있습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이사 갈 수 있을까요? 그때 발명한 제도가 혼자 가가지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신청을 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뭐요? 촉탁을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떼어준다고. 그러면 그 뒤에 이사가고 주소 옮기고 막 그래도 대항 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걸로 쳐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사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종료가 됐어야 돼 임대차가.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3번 이때는 전부 다 비용을 누구에게 다 물려버릴 수 있겠다? 임대인. 임대인 때문이니까. 그러면 가로 2번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일단 취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근데 2번이에요. 현실적으로 2번입니다. 가로 2번에 2번이에요. 대부분. 이미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러면 그 후에 혹시 대항력권을 상실해서 이사가도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지시킨다.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가로 1번과 가로 2번은 기본 개념이고 시험은 중요한 것은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에 보면 나중에 여기 지금 집주인이 갑이고 여기 살고 있던 A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딱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 B가 요 사람을 구해서 들어오면 이 사람이 낸 보증금 갖고 A한테 보증금을 빼주겠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키겠죠. 그런 거니까 이때 보증금을 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서 반환해 주는 것과 요 세입자가 등기하고 이사 갔는데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 있습니까? 아니고 둘 중에 어떤 게 선이행 의무라고 봐요? 보증금 반환. 보증금을 안 빼주니까 이런 일이 다 발생한 거니까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1번이죠 그게. 안 나온 시험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여기 임차권 등기 해놓은 사람은 우선면허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받아. 아까요 우선면허권 할 때도 배당 요구해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응? 최우선면허권도 배당 요구해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임차권 등기된 사람은 여기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여기 뜹니다. 보증금 1억이라고 떠. 못 돌려받은 게 등기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해서 받을 수 있다. 2번. 응? 3번은 임차권 등기가 된 뒤에 B가 들어왔는데 새로 B가 혹시 소액 임차인이다 그랬을 때 B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니까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능을 혹시 나중에 잘못되면 인정받을 수 있겠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버리면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간 사람을 해칠 수 있죠. 네. 나중에 이제 훗날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을 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능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3번. 4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는 경우 임차인을 대위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능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거 했었죠? 네모 7번은 정보 제공 요청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캘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서 1번에 보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확정일자 찍어준 받아준 그 기관에 쫓아가서 여기 세입자들 몇 명 있습니까? 보증금 얼마예요? 뭐 이런 것들 막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요청이 돼요. 그런데 2번에 있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2번. 이제 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막 재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새로 들어갈 집에 대해서 세입자가 몇 명 있고 보증 얼마 있고 그거 궁금하긴 한데 그런 정보를 갖다가 바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서 정보를 떠들어 볼 수는 없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이해관계인은 정보 제공 요청을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막 체결하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두 개를 바꿔서 낼 수 있죠. 자, 예상 문제는 이겁니다. 맞춰보시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쫓아가서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를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인데도 그렇죠? 안 되죠? 동의가 꼭 있어야 됩니다. 동의 없이라고 반대로 낼 거라 2번 거기 1번보다 2번을 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대비하셔야 되지. 자, 넘어갑니다.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주택 앞부분까지 잠깐 보고 쉴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닮은 꼴이에요. 네, 여기도 보면 제일 먼저 자,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저 주임법은 목적이 뭐죠? 제작 목적?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 주거생활의 안정. 주임법은 주거생활의 안정,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요건 국민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이에요. 경제생활의 안정. 요 기출문제예요, 이게. 태평스러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써놔야 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무슨 생활? 경제생활. 주임법은 주거생활. 상임법은 경제생활. 경제생활. 이렇게. 자, 근데 적용 범위에서 보면 두 가지. 일단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된다. 이 말은 영업용이어야 돼. 영업용.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조문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된다는 거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상가 빌딩에 교회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사업자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창회 사무실, 향후의 사무실 이런 것들 마찬가지. 이렇게. 플러스 또 적용 범위에서 적용이 되려면 두 번째 효과는 뭐냐? 적용 보증금 규모 이하여야 돼. 적용 보증금 규모 뭐예요? 이하. 적용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틀리죠? 그게 지금 고쳐놓으셔야 돼. 올해 올랐죠, 이것도. 박스에 보시면 서울 얼마 이하요? 바뀌었다니까. 9억 이하예요.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 이 광명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부산은 얼마요? 6억 9천이야. 6억 9천이야. 저번에 나눠드렸을 텐데 아마 기본서 할 때 해서 거기다 써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과밀 억제권역 부산, 요것은 뭐예요?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이거 말고도 시가 많아요. 좀 큰 도시요. 이때는 뭐예요? 5억 4천. 기타는요, 기타는. 기타. 3억 7천.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서울 9억 이하.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부산은 뭐예요? 6억 9천이야. 광역시나 세종시 이런 거 기타 등등등 5억 4천이야. 기타 지역은요 3억 7천이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소액 임차인의 규모는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이 9억이야죠. 9억 6억 9천. 그렇죠. 6, 9, 14 그러면 되겠어요. 6, 9, 14 6억 9천
예. 369가 아니고 969예요? 969? 5억 4천? 이거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 요거 이하일 때 적용된다고요. 이하. 예? 이때 저기 규모 따질 때 월세가 있을 때 곱하기 100 하는 건 아시죠? 월세가 있다 그러면 월세 곱하기 100.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3억에 월세가 600이다. 그러면 적용 보증,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네. 3억에 월세가 600이면 9억이죠, 딱. 이하에 전부 다 이한. 이렇게. 요거 아시고, 사실 이제 요거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뭐냐면, 적용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나오죠. 자, 요거 이제 해볼 텐데,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하죠, 이하. 보증금 규모 이하죠?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몽땅 적용돼요, 몽땅. 그런데 초과했죠.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3억에 월세가 예를 들어 700만 원이야. 3억에 700. 환산하면 10억이잖아. 초과지.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문 중에서 요것만 적용돼. 요것만. 여기는 여기 다 적용되죠,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초과하면 요것만 적용된다.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여기만 적용된다고. 요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5개요. 요 적용되는 게 5가지라고. 5가지가 뭐냐? 예? 예, 그래서 자, 3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권을 갱신했다. 3표 차이로. 자, 여기서 얘기한 요 3은 뭐예요? 3기 연체가 있을 때 임대 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죠? 요거 그거 적용돼요. 여기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말할 것도 없어. 여기는. 예. 그다음에 표가 뭐예요? 표준서식. 표준서식 같은 경우에 초과해도 표준서식 관련 규정은 적용된다. 자, 세 번째. 대가 뭐예요? 대항력. 초과해도 대항력 인정돼요? 이하면 당연히 인정되고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초과해도 대항력 인정해준다. 또요. 관은요? 권리금 보장 규정. 초과해도 권리금은 보장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말할 것도 없고. 갱신이 뭐예요? 갱신 요구야, 갱신 요구. 갱신 요건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갱신 요건, 초과했다 그래도 갱신 요구해서 10년간 장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죠? 초과해도 갱신 요구 할 수 있죠? 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하고. 그럼 핵심. 우선 면적권요. 자,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3억에 월세가 700이야. 우선 면적권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 없죠? 네. 초과했잖아. 그러면 이건 인정되지만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3억에 월세가 600이야. 우선 면적권이 있나요? 네. 있어. 이하일 때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우선 면적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실 때 문제 출제하는 분들이 어떻게 출제할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출제하려면 우선 면적권 물어봐요. 다음 중 상가 임차인 중에 우선 면적권이 있는 상가 임차인을 고르쇼. 박스 문제 같은 거. 이걸 물어보면 두 개가 차이 나는 거야. 그죠? 우선 면적권이 여기는 있고 없고 대표적으로. 차이 나는 대표적인 거라고. 이건 사실은 뭐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죠? 이하도 대항력이 있죠? 초과도 대항력이 있죠? 이하도 갱신 요구할 수 있죠? 초과도 갱신 요구할 수 있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차이가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물을 때는 이거 딱 물어보면 돼. 복잡해 보이니까 출제를 갖다 꺼려할 수는 있어. 왜냐면 문제 구성이 좀 쉽지 않거든. 근데 제가 가르쳐주고 싶어. 이걸 물어보면 된다고. 우선 면적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물어보면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쉬겠습니다.